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옹기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깨진 그릇은 쓸모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깨진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자, 그럼 이 기이하고도 따스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전라도 어느 산골 옹기 마을, 그곳에는 크고 작은 가마터가 10여 곳이나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불빛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석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에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미는 그를 낳자마자 요절할 팔자라며 버렸고 옹기 마을의 한 과부가 불쌍히 여겨 젖을 먹여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자라면서 석쇠는 가마터에서 불을 지피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불귀신이라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불을 지피고 흙을 빚으며 살아갔지요. 그의 손은 거칠었으되 흙을 만질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불의 온도를 보는 눈도 남달랐지요. 석쇠가 지핀 불로 구운 옹기는 유난히 단단하고 빛깔이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지만 정작 가마에 불을 지필 때만큼은 석쇠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면 석쇠는 말없이 일어나 가마터로 향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도공이 한 영감이 계셨습니다. 한 영감은 80평생을 오직 흙만 빚으며 살아온 분으로 그가 빚은 항아리며 독은 멀리 한양의 양반댁에서까지 찾을 정도였지요. 한 영감에게는 외동딸 연지가 있었습니다. 연지는 20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눈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젊은 총각들은 물론이요. 이웃 고을의 양반 도련님들까지 줄을 섰으되 연지는 코웃음만 쳤지요. 하얀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연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석쇠는 멀리서나마 연지를 흠모했습니다. 가마터에서 불을 지피다가도 연지가 우물가를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석쇠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연지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지만은 석쇠를 지나칠 때면 가끔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석쇠를 피할 때 연지는 오히려 따뜻한 눈길을 주었지요. 어느 날은 석쇠가 가마터에서 일하다가 손을 베었을 때 연지가 직접 천 조각을 찢어 싸매주기도 했습니다. 석쇠의 가슴 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지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희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석쇠는 밤마다 별을 보며 빌었습니다. 부디 연지와 함께할 수 있기를,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석쇠는 혼자 가마의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붉은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석쇠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쇠가 고개를 돌리니 달빛 아래 연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연지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석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지가 석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원한다면 보름 안의 달빛처럼 흰
백자 항아리를 구해오세요. 그럼 혼인을 허락하겠어요. 석쇠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연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석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연지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석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자는 왕실과 높은 양반들만 쓸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석쇠 같은 천민이 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값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석쇠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 그 이웃 마을까지 뛰어다니며 백자 항아리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품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줄이며 일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석쇠는 마침내 한 골동품 상인에게서 백자 항아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값은 50냥이었습니다. 석쇠가 가진 돈은 30냥뿐이었지요. 석쇠는 마을의 전당포를 찾아가 20냥을 빌렸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품삯을 모두 갚아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쇠는 백자 항아리를 품에 안고 한 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연지와 혼인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한 영감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내들이 대여섯 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쇠를 보더니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석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 연지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연지는 석쇠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설마 진짜 구해올 줄이야.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어요. 마을 사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기에서 이겼구만. 내가 말했잖아. 저 바보 같은 놈이 정말 구해올 거라고. 석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것을. 연지의 따뜻한 미소도, 손을 싸매준 것도, 보름달 아래의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쇠를 놀려먹기 위해 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석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석쇠는 품에 안고 있던 백자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그 항아리는 석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앞으로 갚아야 할 빚,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석쇠는 천천히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얀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석쇠의 꿈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연지와 사내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석쇠는 그들을 한 번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석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떠도 계속 걸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다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산속 깊은 곳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석쇠는 어느 포구에 다다랐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석쇠는 그곳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을에서 듣던 그 조롱하는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석쇠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구 한쪽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처자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처자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자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계집이라며 말도 못한다며 귀신 들렸다며 놀려댔습니다. 한 선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계집은 식구들이 내답한 거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하더군. 데려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6냥만 내시오.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저런 계집을 데려가겠느냐고, 돈 주고 살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쇠는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의 눈빛이 석쇠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쇠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외로운 존재. 석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석쇠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이 딱 6냥이었습니다. 이 돈마저 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주에게 다가가 6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흉한 사내가 미친 계집을 산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이었습니다. 선주는 6냥을 받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처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석쇠가 재빨리 처자를 붙들었습니다. 처자는 석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석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갈 곳 없는 몸이요. 함께 가시겠소. 처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쇠는 처자의 손을 잡고 포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석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쇠는 처자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옹기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석쇠는 가마터 근처에 버려진 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석쇠는 처자를 움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내시구려. 나도 갈 곳이 없소. 처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석쇠는 움막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처자는 구석에 앉아 석쇠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석쇠는 처자에게 물도 떠다 주고 먹을 것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처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석쇠는 걱정이 되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쇠는 근처 마을에 가서 품을 팔아 조금의 돈을 벌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깨진 독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쓸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움막에 돌아오니 처자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쇠는 주운 독 조각들을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자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 조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자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석쇠는 놀라서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각들로 귀한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석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가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그 목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도 놀라웠습니다. 처자가 석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깨진 것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이어붙이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처자는 석쇠에게 신기한 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모아서 금가루와 옷을 섞어 이어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궁중화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도 배우고 도자기도 배웠지요. 이 기법은 먼 나라에서 전해진 것인데 깨진 것을 더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금으로 이은 자국이 마치 금빛 강물처럼 흐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이를 금계란이라 불렀어요. 석쇠는 처자의 말을 듣고 깨진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자가 가르쳐준 대로 금가루와 옷을 구해와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자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그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깨진 자리마다 금빛 줄이 그어져 있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평범한 독 조각이 귀한 보물로 변한 것입니다. 석쇠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고, 깨진 그릇을 이어붙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석쇠가 대답했습니다. 깨진 것이기에 더욱 귀합니다. 금으로 이은 이 자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늬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양반이 그릇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금계란이 아닌가. 한양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인데 양반은 석쇠에게 후한 값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석쇠는 그렇게 첫 그릇을 팔았습니다. 그 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속 움막에 금계란을 만드는 신기한 사람이 있다고. 양반 댁에서 사람을 보내 그릇을 사갔습니다. 한 달 만에 석쇠와 처자는 300냥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석쇠는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품팔이로도 벌지 못할 돈을 한 달 만에 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처자가 석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부탁이 있어요. 석쇠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처자가 300냥을 꺼내 6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매달 50냥씩 드릴게요. 이 돈을 받으시면 반드시 다 쓰고 오셔야 해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석쇠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처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쓰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자는 석쇠를 구해준 은인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처자의 지혜의 덕분이었으니까요. 첫째 달 석쇠는 50냥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이웃 고을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마을이 온통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석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석쇠는 마을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소.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요. 하지만 석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달려가 기와와 목재를 샀습니다. 쌀도 사고 옷감도 샀습니다. 50냥을 모두 써서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석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석쇠는 빈손으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자가 물었습니다. 돈을 다 쓰셨나요? 석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처자가 다시 50냥을 건넸습니다. 석쇠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한 서당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당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붓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벼루도 깨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나이든 양반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가난해서 책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석쇠는 장터로 가서 책을 샀습니다. 사서삼경부터 천자문까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책들을 샀습니다. 붓과 벼루, 먹과 종이도 샀습니다. 50냥을 모두 써서 물건들을 사들고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석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달이 되었습니다. 처자가 세 번째 50냥을 건넸습니다. 석쇠는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을 지나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어느 마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의원은 있었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약재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약재를 살 돈이 없소. 석쇠는 의원과 함께 약재상으로 갔습니다. 인삼, 녹용, 감초, 당귀, 황기 등 귀한 약재들을 샀습니다. 50냥을 모두 써서 약재를 샀습니다. 의원은 석쇠의 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을 살렸소.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석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니겠소. 제가 도운 것이 아니라 선생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이요. 넷째 달이 되었습니다. 처자가 네 번째 50냥을 건넸습니다. 석쇠는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한 초가집 앞에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석쇠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집을 빼앗으러 왔어요. 이 집마저 빼앗기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아야 해요. 석쇠가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돼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30냥입니다. 석쇠는 주머니에서 30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를 찾아가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남은 20냥으로는 쌀과 장작, 옷감을 사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이 석쇠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석쇠는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내시오. 5째 달이 되었습니다. 처자가 마지막 50냥을 건넸습니다. 석쇠는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남을 도우며 보낸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처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석쇠는 이번만큼은 처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석쇠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가장 큰 비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에는 온갖 비녀가 있었습니다. 은비녀, 금비녀, 옥비녀까지. 석쇠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빛 비녀를 골랐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옥에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비녀였습니다. 값은 50냥이었습니다. 석쇠는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비녀를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쇠의 가슴은 설렜습니다. 처자가 이 비녀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석쇠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쇠는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석쇠는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암자였습니다. 석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놀란 표정으로 석쇠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눈보라에 어찌 산속을 헤매고 계셨소. 암자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비구니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석쇠는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석쇠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구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시오. 내일 아침이면 눈이 그칠 것이오. 석쇠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비구니와 동자는 석쇠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쇠는 화로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구니와 동자가 참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은 헤어져 있고 이불도 얇았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석쇠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구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석쇠는 품에서 옥빛 비녀를 꺼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받겠소? 석쇠가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비구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녀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암자 뒤편 대나무 숲에 낡은 독이 묻혀 있습니다. 파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구니와 동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쇠는 암자 뒤편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눈을 헤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정말로 독이 나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독이었습니다. 석쇠는 독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전 칠기로 만든 상자들, 고려시대의 청자와 백자 그릇들, 그리고 옛 그림들까지 모두 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석쇠는 독을 메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자가 석쇠를 맞이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너무 늦게 오셔서요. 석쇠가 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비녀를 사려다가 이상한 것을 얻었소. 처자가 독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귀한 것들이에요. 잘 팔면 큰 돈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석쇠와 처자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골동품 상인들에게 보물들을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려청자라니 이것은 보물이요. 나전칠기도 왕실에서나 쓰던 것이요. 상인들은 엄청난 값을 쳐주었습니다. 석쇠와 처자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한 골동품 상인 몇몇이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저 사내가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훔쳤다고 도굴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석쇠를 잡으러 왔습니다. 석쇠는 억울했지만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비구니에게 받았다고 말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쇠는 옥에 갇혔습니다. 처자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옥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석쇠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겨우 행복을 찾았다 싶었는데 다시 모든 것을 잃는 것인가? 석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탄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석쇠는 우리의 은인이요. 저 사람이 도둑일 리 없소. 그 다음에는 서당 훈장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 어른은 우리에게 책을 사주신 분이요. 도둑이 아니라 성인이요.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돌던 마을의 의원이 왔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았소. 그 다음에는 과부와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 어른이 우리 집을 지켜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비구니와 동자가 왔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 귀한 비녀를 주고 간 은인이요. 독은 제가 준 것이요.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팔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석쇠를 변호했습니다. 사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사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사또는 석쇠를 직접 불러 신문했습니다. 석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자가 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일, 비구니에게 비녀를 주고 독을 받은 일까지.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의인이로다. 사또는 석쇠를 풀어주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고발을 한 골동품 상인들을 벌했습니다. 석쇠는 옥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처자가 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처자를 껴안았습니다. 염려 끼쳐 미안하오. 석쇠와 처자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움막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처자가 말했습니다. 옹기마을로 돌아가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석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오. 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은 옹기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쇠를 보고 놀랐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천안불 지피는 일꾼이었던 석쇠가 큰 부자가 되어 팔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의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은 석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례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석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석쇠와 처자는 마을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연지와 한영감도 찾아왔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석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소. 이제는 고마울 따름이오. 혼례를 마치고 석쇠는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것이 있었소. 왜 내게 그 돈을 주었소? 나는 받기만 하면 남에게 퍼주기만 했는데 말이오. 처자가 석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석쇠는 깨달았습니다. 처자가 시킨 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불탄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가난한 서당의 아이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고,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쇠의 본래 마음이었습니다. 깨진 백자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났던 마음이 처자를 만나 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빛 자국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석쇠와 처자는 그 후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으며 집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석쇠가 베푼 은혜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도움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이웃을 도왔습니다. 옹기 마을은 점점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을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쇠와 처자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소. 처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현실이에요. 석쇠는 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처자가 고개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쇠가 만든 금계란 그릇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깨진 것들이 금으로 이어져 더욱 아름다워진 것처럼 상처받은 두 사람도 서로의 사랑으로 이어져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쇠처럼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깨진 그릇도 금으로 이으면 더 아름다워지듯 우리의 상처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면 빛이 됩니다. 석쇠는 옥빛 비녀를 잃었지만 더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치입니다. 조선시대 옹기마을에서 있었던 이 기이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길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